일요일 저녁은 꽤 오랫동안 우리 가족의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들 동민이와 며느리 유미가 한 주를 마무리하며 들르는 제법 평화로운 의식이었지요. 제가 차린 뜨끈한 밥상에 둘러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시간이 제 적적한 일상에 유일하게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갈비찜이며 잡채며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 상을 넉넉하게 차려냈어요. 와, 어머니. 오늘 상다리 부러지겠어요. 역시 어머니 음식 솜씨는 대한민국 1등이에요. 며느리 유미가 과장된 몸짓으로 호들갑을 떨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밉지 않아 저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제 아들 동민이는 뭐가 그리 피곤한지 소파에 몸을 파묻고 있다가 아내의 성화에 마지못해 일어나는 참이었습니다. 그러게 엄마, 맨날 이렇게 진수성찬 차리지 않아도 되는데 힘들잖아. 동민이의 말에는 가시가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무심함이 순간 제 가슴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힘들지 않으냐는 걱정이 아니라 매번 차려내는 제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뉘앙스. 제가 너무 꼬아서 듣는 걸까요? 애써 서운한 마음을 누르며 아들 녀석의 밥그릇에 갈비찜을 듬뿍 얹어주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데 많이 먹어라. 그렇게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식사가 시작되는가 싶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 유미의 입에서 시작되었어요. 잡채를 한 젓가락 입에 넣고 오물거리던 유미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뉴스 보셨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보름 만에 발견됐대요. 냄새 때문에 이웃이 신고해서 알았다나 봐요. 세상에 자식들도 다 있었다는데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동민이가 불편한 기색으로 헛기침을 하며 유미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밥상머리에서 할 소리는 아니었지요. 하지만 유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그래. 요즘은 세상이 흉흉해서 자식들이 근처에 살아도 다 소용없다더라고. 어머니도 이렇게 넓은 집에 혼자 계시니 저희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세요? 그 말은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정확하게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 그 말이 유독 귀에 크게 울렸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집, 그의 온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이 공간이 이제는 자식들 눈에 그저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보이는 걸까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직은 내 앞가림 정도는 하고 산다. 그리고 여기 경비 아저씨도 24시간 계시고 이웃하고도 잘 지내는데 뭘 그리 걱정해. 에이, 어머니. 그런 걸로 어찌 안심이 되겠어요. 사람 일은 한순간이라는데. 제 단호한 대답에도 유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민이를 향해 여보, 안 그래? 우리도 우리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뭔가 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라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동민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눈치를 살폈어요. 엄마, 유미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더 이상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모든 음식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어요. 아들 내외의 말은 분명 저를 위하는 걱정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 속내는 시커먼 욕심의 민낯을 언뜻언뜻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평소보다 일찍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불편한 저녁 식사가 있은 지 사나흘쯤 지났을까요? 모처럼 볕이 좋아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데 유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말에 보고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별일 없으시고요? 그럼 별일 있겠니? 방금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하려던 참이다. 다행이네요. 어제는 밤에 잠을 좀 설쳤어요.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요즘 날씨도 오락가락하는데 보일러는 잘 돌아가나 싶고 혹시 화장실에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참으로 살가운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살가움 뒤에 숨은 뾰족한 의도를 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유미는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효도는요, 매일같이 문안 인사드리고 용돈 드리는 게 아니래요. 진짜 효도는 부모님께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자식들이 미리미리 복잡한 문제들을 관리해 드리는 거래요. 재산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그런 거요. 관리라는 단어가 제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내 인생, 내 건강, 내 재산을 왜 너희가 관리한다는 걸까요? 저는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기가 막혔지만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유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는 마세요. 그냥 저희가 인터넷으로 좀 알아봤는데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을 자식 이름으로 미리 옮겨 놓으면 나중에 세금 문제도 줄일 수 있고 혹시 모를 불당사가 생겼을 때도 절차가 간단하대요. 어머니 귀찮으신 일 없게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린다는 뜻이었어요. 참으로 영리한 며느리입니다. 저를 위하는 척 포장했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재산을 미리 넘겨달라는 것이었지요. 혹시 모를 불상사라는 말은 저녁 식사 때 들었던 고독사라는 단어와 겹쳐지며 불길한 메아리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아직 그런 거 신경 쓸 만큼 늙지 않았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너희 일에나 신경 쓰렴. 저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베란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어요. 저것은 제 존재 자체를 서서히 지워가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아들 동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미가 제 반응을 보고 아들에게 SOS를 친 것이 분명했지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들떠 있고 어딘가 모르게 사무적이었습니다. 엄마, 저녁은 먹었어요? 먹었다. 넌? 나도 방금 먹었어. 다름이 아니라 아까 유미한테 전화 받았다면서. 엄마가 화를 많이 냈다며? 화를 내긴 누가?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에이, 엄마. 너무 그렇게 꽉 막히게 생각하지 좀 마. 유미도 다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데 언제까지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서로 편하자고 하는 이야기지. 서로 편하자. 그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아들의 인생에 걸림돌이라도 된다는 듯한 말투.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지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냐? 본론만 말해라. 제 차가운 목소리에 동민이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망치 소리처럼 제 귀에 울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자는 거지. 엄마 혼자서는 복잡하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변호사 통해서
서류 몇 가지 준비하고 있거든. 그냥 가족끼리의 약속 같은 거야. 엄마도 시간 될 때 도장만 한번 찍어주면 돼. 서류.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고독사 이야기, 며느리의 관리라는 단어,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서류라는 단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며 그들의 시커먼 속내를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서류가 무엇일지 보지 않아도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 여보세요? 라며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서류라는 두 글자만이 윙윙거리며 울리고 있었어요. 내 피와 땀, 내 인생의 역사가 고작 서류 몇 장과 도장 하나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었던가. 전화는 이미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캄캄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소리. 거대한 벽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예고된 불행은 어김없이 그리고 훨씬 더 잔인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심장이 내려앉은 채 보낸 이틀 후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늦잠이라도 잘까 하다가 뒤숭숭한 마음에 일찍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적을 깨는 초인종 소리에 온몸의 신경이 바짝 곤두섰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굳은 표정의 동민이와 그 옆에서 애써 미소를 만들어 보이는 유미가 서 있었습니다. 유미의 한쪽 손에 들린 두툼한 베이지색 서류 봉투. 그것이 마치 저를 겨냥하고 장전된 총구처럼 느껴져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렀어요.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 평생의 성실함으로 쌓아 올린 이 집에서 도망치거나 피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주말인데 댁에 계실 줄 알았어요. 잠깐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유미는 평소보다 한 톤 높은 어딘지 모르게 상기된 목소리로 말하며 익숙하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미안함이나 조심스러움 대신 목적을 앞둔 자의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동민이는 제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아내의 뒤를 따랐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의자를 빼고 먼저 앉았습니다. 어서 본론을 시작하라는 더 이상의 위선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유미는 기다렸다는 듯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거실의 아침 공기를 갈랐어요. 제 심장도 함께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아들하고 통화하셨다면서요. 괜히 전화로 오해만 쌓이는 것 같아서요. 역시 이런 중요한 이야기는 얼굴 보고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 다 어머니 편안하시라고 저희가 머리 싸매고 전문가 자문까지 받아서 준비한 거예요. 며느리는 봉투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공손히 그러나 단호하게 밀어놓았습니다. 제일 위에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 포괄 증여 계약서라는 차갑고 위압적인 글자가 선명한 고딕체로 박혀 있었습니다. 포괄이라는 단어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부분이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의미하는 단어. 그들은 제 인생 전부를 원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이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는 것을 넘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배신감. 제 손으로 밥을 해먹이고 제 돈으로 가르쳐 시집보낸 며느리와 아들이 합심하여 제 숨통을 조여오는 이 상황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시선을 피한 채
외워온 대사를 읊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말고 일단 설명부터 들어봐. 단어만 보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는 증여계약서지만 사실상 관리 위임 같은 개념이야. 엄마가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제 복잡한 재산 관리는 저희가 대신하고 세금 문제나 자잘한 행정 처리 같은 것도 다 맡아서 하겠다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상속 절차도 이걸로 한 번에 끝나니까 간편하고 다 엄마를 위한 길이라고. 다 너를 위한 길이겠지, 이 녀석아.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나열된 조항들은 하나같이 제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리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제1조 증여자 오정숙은 아래 목록의 모든 부동산 자산을 수증자 박동민에게 증여한다. 목록에는 제가 사는 이 아파트와 남편과 평생 모아 마련한 작은 상가 건물의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2조 증여자는 모든 금융자산예금, 적금, 펀드, 주식 및 유가증권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수증자에게 위임한다. 제3조 증여자의 모든 연금 및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수증자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흔적, 모든 안전장치를 남김없이 긁어 모아 아들에게 바치는 재물 목록이나 다름없었어요. 심지어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구까지 버젓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상기 모든 내용에 동의하며 증여자의 심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로 결정한 것임을 확인한다. 이에 향후 일체의 법적, 도의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제가 침묵 속에서 서류를 읽는 동안 유미는 제가 마음을 돌렸다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이제는 안심시키면 된다는 듯 한층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제 옆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냥 모신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야 저희도 마음 편히 어머니께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여기 이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요. 저희가 지금 드리는 용돈 2배로 드릴게요.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해외여행 갈 때마다 꼭 모시고 갈 거고요. 옆집 할머니는 자식들이 용돈 50만 원 준다고 동네방네 자랑하시던데 어머니는 기죽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늙어서 돈 없으면 자식한테도 무시당하는 세상이잖아요. 고독사 같은 험한 꼴 안 당하시려면 여기에 도장 하나만 찍으시면 돼요. 고독사. 또다시 그 단어가 제 이성의 빗장을 부숴버렸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이 고작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용돈과 동남아 패키지 여행 몇 번으로 흥정될 수 있는 것이었던가요? 저는 서류 뭉치를 그대로 움켜쥐었습니다. 소나기에서 종이가 사정없이 구겨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유미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나가라. 구겨진 종이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유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교양 있는 며느리 연기는 산산조각 났지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성의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세요? 저희가 이거 그냥 준비한 줄 아세요? 변호사 사무실 몇 번을 들락거리고 수수료만 해도 얼만데 어머니 좋으라고 한 일을 이따위로. 성애? 이게 성의로 보이니? 내 전 재산을 날로 삼키려는 시커먼 탐욕으로밖에 안 보인다. 내 눈에는 내가 돈으로만 보이더냐. 당장 그 더러운 종이 쪼가리들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 제 고함에 동민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하고 소리치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머니를 위하는 아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짜증과 제 완고함에 대한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엄마까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요? 그냥 도장 하나 찍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차피 다 저희한테 주실 거잖아요. 그걸 좀 일찍 저희 필요할 때 주신다고 뭐가 덧나냐고요? 물려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 모든 걸 다 준다고 약속했더냐? 이건 내 돈이고 내 인생이야. 내 아비와 내가 엄동설 안에 손 불어가며 남들 잘 때 잠 못 자가며 피땀 흘려 이룬 재산을 너희가 이렇게 앉아서 날강도처럼 빼앗으려 들어? 날강도라니요.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제가 남입니까? 장남이잖아요, 장남. 대한민국에서 장남이 부모 재산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이해를 못 하시고 저희를 도둑놈 취급을 하세요? 아들의 입에서 당연히 제 거라는 말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이제는 어미의 재산을 탐하는 하이에나가 되어 제 앞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흩어진 서류를 주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팔짱을 낀 채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진짜 서운하네요. 저희도 저희 인생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어머니 눈치 보면서 혹시 밤에 전화 안 받으시면 무슨 일 생긴 거 아닐까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저희도 마음 편하게 저희 사업도 구상하고 애들 유학 계획도 세울 수 있잖아요. 어머니도 좋고 저희도 좋은 윈윈 아니냐고요. 너희가 마음 편하자고 내 인생을 내놓으라는 말이냐? 내가 너희 편하자고 너희 계획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말귀를 왜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저희가 생활비 드리고 모신다니까요. 이 넓은 집에 혼자 청승 떨면서 먼지 쌓인 가구나 닦고 계시는 것보다 저희 집에 들어와서 손주들 재롱이라도 보면서 편하게 사는 게 100번 낫잖아요. 혼자 냄새 피우면서 고독 쌓고 싶으세요? 자존심도 정도껏 부리셔야죠.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저들의 언어와 저의 언어는 다른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하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때 제 자식이었던 것들을 향해 말했어요. 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 같은 탐욕스러운 자식 둔 적 없다. 문을 닫고 잠그자 문 밖에서 며느리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길바닥에 나앉아서 전화해도 저희는 절대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한참을 더 쿵쾅거리던 소음이 잦아들고 현관문이 지축을 울리며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닫힌 방문에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의 한 챕터가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핥히고 간 상처는 깊고 아팠습니다. 저는 닫힌 방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을 그 포괄 증여 계약서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제 삶을 통째로 넘기라는 잔인한 요구서.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탐하는 것을 넘어 오정숙이라는 한 인간의 삶과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폭력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계는 이미 오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이불 아래에 숨겨두었던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마련했던 작은 전세방의 녹슨 문패를 고이 간직해 두었던 우리의 역사가 잠든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과 손때 묻은 옛 통장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가장 위에 있는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저와 남편이 있었습니다. 청계천 헌책방 골목에서 처음 만나 연애하던 시절, 남편은 제게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어주던 가난한 문학 청년이었지요. 가진 것은 없어도 눈빛만은 살아있던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시장 좌판에서 국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세상 전부를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루 4~5시간 쪽잠을 자며 국밥을 말고 취객의 행패를 견디고 단골 손님의 격려에 눈물 짓던 시절. 동민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기 포대기로 갓난아들을 등에 업고 장사를 했습니다. 동민이가 행여 추울까 뜨거운 아궁이 옆에 낡은 담요를 깔아 눕혀놓고는 했지요. 제 등 뒤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들의 온기가 느껴지면 고된 줄도 모르고 힘이 솟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자. 우리처럼 살게 하지는 말자. 그것이 저와 남편의 유일한 목표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동민이가 먹고 싶다는 것, 배우고 싶다는 것은 빚을 내서라도 다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했다며 상장을 받아온 날 남편은 장사도 접고 시장 한복판에서 저를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더랬습니다. 그 아들이 번듯한 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을 때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여쁜 색시라며 유미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진 옆에 놓인 낡은 통장들을 떨리는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너덜너덜해진 비닐 커버 속 첫 번째 통장. 주택 마련 저축이라고 적힌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10원, 100원씩 모아 입금된 기록들. 닳고 다른 종이 위에는 저와 남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수많은 지문이 겹겹이 찍혀 있을 겁니다. 이 돈으로 작은 국밥집을 번듯한 가게로 바꾸고 그 가게를 지금의 작은 상가 건물로 바꾸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았습니다. 동민이에게는 늘 최고급 운동화, 최신형 컴퓨터를 사주었지만 저희 부부는 계절이 바뀌어도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는 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위암 사실을 알고도 한참을 제게 숨겼습니다. 제 걱정이 먼저라며 당신 병원비가 더 중요하다며 바보같이 끝까지 자신의 치료를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제 곁을 떠나고 말았지요.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그가 제 손을 잡고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정수가,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야. 우리 목숨값이고 우리 땀이야. 자식한테 다 주는 게 능사가 아니야. 그러니 나중에 쓰더라도 함부로 쓰지 마.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당신 가슴이 따뜻해지는 일에 썼으면 좋겠어. 동민이한테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였어.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야. 그때의 저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아들을 지키고 남편이 남긴 재산을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남편의 유언을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 가슴을 차갑게 식게 하는 일이 아니라 따뜻하게 만드는 일에 쓰라. 아들과 며느리는 제 가슴에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와
시베리아 벌판 같은 냉기만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들에게 제 인생의 역사를 넘겨주는 것은 남편과 저의 삶 전체를 모욕하고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땀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땀의 결실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밤새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흘린 눈물로 얼굴은 퉁퉁 붓고 눈은 토끼처럼 빨개졌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강물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도 분노가 치밀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새벽의 여명처럼 명료하게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한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손으로. 저는 상자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 하나를 찾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청명의 대표로 있는 최동훈 변호사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저예요. 오정숙입니다. 박 사장 집사람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른 아침에 갑작스러운 전화, 그리고 제 속에 놀란 듯 했습니다. 오정수가 형수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세상에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하시네요. 네, 그럼요. 잘 지냈지요.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밤새 저를 짓누르던 감정의 찌꺼기들이 모두 새벽 안개처럼 씻겨나간 듯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변호사님께 제 모든 것을 맡기고 싶습니다. 제 결연한 말투에 최 변호사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오늘이라도 제가 편한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괜찮으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한번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모든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2시간 뒤에 뵙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굳은 결심을 안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 제 손으로 직접 잡을 시간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층에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니 지난 며칠간 저를 짓누르던 문제들이 하찮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어깨를 두드려주던 모습 이후 거의 10년 만에 만나는 최 변호사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예리한 눈빛과 정정한 자세를 잃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나와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안색이 무슨 큰일이 있으신 겁니까? 그의 안내를 받아 전망 좋은 상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비서가 내어주는 따뜻한 대추차의 온기에 꽁꽁 얼어붙었던 손과 마음이 조금 녹는 듯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 자식에게서 받은 멸시와 냉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큰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가 내민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닦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고독사를 미끼로 던지며 시작된 심리적 압박부터 제 면전에 던져진 포괄증여 계약서의 조항들,
가리고 당연히 제 것이라며 소리치던 아들의 모습과 자존심도 없냐며 비아냥거리던 며느리의 얼굴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이미 지난밤에 모두 흘려보냈으니까요. 제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차갑고 단단하게 벼려진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눈을 바라보며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동민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었는데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을 겁니다. 형수님, 정말 말도 못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자식에게 받은 상처만큼 아프고 깊은 것은 없지요.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법률가로서의 본론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혹시라도 아드님을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이나 혹은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아니요. 저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소송 같은 걸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제 남은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 땀의 가치를 그 아이들이 아닌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어요. 제 단호한 말에 최 변호사의 눈빛이 존경심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잠시 서류철을 뒤지더니 몇 가지 선택지를 제 앞에 제시했습니다. 신탁을 통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에 신뢰할 만한 단체에 사회 환원을 하는 방법, 즉 기부였습니다. 기부. 그 단어가 제 마음에 묵직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자격 없는 자식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제 인생의 결과물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대신 제가 평생 흘린 땀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네, 형수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형수님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지금 형수님의 상황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재산을 기부하여 그 뜻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형수님의 철학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확고하게 떠올랐어요. 변호사님, 저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 말에 최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요.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형수님의 도움이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제 아들은 부모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도 저렇게 괴물이 되었는데 그 사랑이 절실한 아이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겠지요. 그 아이들이 적어도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 땀의 가치가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기업의 사회공헌기금이 아닌 순수한 개인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투명한 장학재단 몇 군데의 목록을 추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중 꿈나무 장학재단이라는 곳의 활동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이름마저 희망적이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항로가 정해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제 휴대전화가 불이 나도록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아들 내외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폭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계산된 회유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아침에 너무 흥분해서 실수했습니다. 죄송해요. 주말에 맛있는 거 사들고 다시 찾아뵐 테니 제발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엄마, 화 많이 났어? 내가 100번 잘못했어. 아빠 없어서 엄마 외로울까봐 더 잘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서 그랬나봐. 그래도 전화는 받아줘. 엄마 목소리 못 들으니까 너무 걱정돼. 저는 그 문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삭제했습니다. 그들의 사과에는 진심이 아닌 목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자의 초조함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반응이 없자 그들의 문자는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도 이제 슬슬 지쳐요. 나중에 후회하고 전화하셔도 저희는 안 받을 겁니다. 엄마, 지금 누구 만나고 다니는 거야? 어떤 놈이 엄마 꼬드겨서 재산 빼돌리려는 거 아니야? 당장 전화 안 받으면 실종 신고하고 집으로 쳐들어갈 거야. 회유가 협박으로 바뀌는 데에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문자들이야말로 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매 순간 증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저를 완벽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오직 저 자신과 저의 새로운 목표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재산 정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가 아니라 제 지난 인생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정리하는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거래해온 은행의 VIP 창구에 앉아 제 이름으로 된 모든 통장의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늘 제게 허리를 굽히며 극진한 대우를 하던 중년의 지점장은 제가 모든 예금을 인출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저희 은행에 무슨 서운한 점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자제분 사업에 필요하신 자금이라면 저희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 상품을 알아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그저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 은행은 제 아들 동민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아기 통장을 만들어준 곳이었습니다. 꼬물꼬물한 손으로 도장을 쥐어주자 좋다고 웃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 한편이 시큰했습니다. 아니에요, 지점장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돈을 써보려고요. 이자율이나 수익률 말고요. 평생 불리고 쌓아 올리는 데에만 익숙했던 제가 제 손으로 그 모든 것을 해체하는 기분은 묘했습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헛헛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낡고 오래된 집을 허물고 더 크고 튼튼한 새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다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에도 들러 이 집과 상가 건물을 급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동네에 처음 터를 잡을 때부터 알고 지낸 복덕방 영감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돋보기를 치켜 올렸습니다. 아니, 오 사장,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알짜배기 황금상가랑 로열층 아파트를 왜 갑자기 한꺼번에 팔려고 그래요? 혹시 동민이 그 녀석 또 사업 말아먹었어? 이번엔 또 얼마나 큰 사고를 쳤길래. 아니요, 영감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다 정리하고 싶어서요. 임자만 나타나면 시세보다 값 조금 깎아주더라도 빨리 처분해 주세요. 저는 이제 헐헐 날아가고 싶거든요.
제가 집과 건물을 내놓았다는 소문은 동네에 금세 퍼졌습니다. 마침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랫집에 사는 순자 씨와 마주쳤어요. 그녀는 시장 바구니를 내려놓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말. 사람들 말이 사실이었네. 집이랑 상가 다 내놨다며? 동민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면 필시 며느리랑 크게 싸운 거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그래, 무섭게. 혹시라도 화가 나서 그러는 거면 한 번 더 생각해봐.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 그리고 요즘 세상에 재산 없는 늙은이만큼 서러운 것도 없다는데. 그러다 정말 큰일 나. 차라리 상가 하나만 주고 아파트는 언니가 갖고 있으면서 버텨야지. 왜 전부를 다 내놓고 그래. 순자 씨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이 사회가 노년의 여성에게 강요하는 보편적인 생존의 법칙이었지요. 참고 인내하고 최소한의 무기는 손에 쥔 채 자식의 그늘 아래 머무르라는 무언의 압박. 저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흥정하고 버티고 눈치 보는 인생 말고.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충분히 살았으니 이제 오정숙으로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제 단호한 태도에 순자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통념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외롭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홀로 저녁상을 차려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오지 않는 주말 저녁은 고요했지만 더 이상 적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롯이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지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역시나 동민이와 유미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서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제가 이사갈 집을 알아보러 다닌다는 걸 귀신같이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갈 기미 없이 문 앞에 서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희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제발 이야기 좀 해요. 할 이야기 없다. 돌아가라. 제가 인터폰으로 차갑게 말하자 며느리 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애절하게 울먹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철이 없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없이 저희 어떻게 살아요? 네,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 전화드릴게요. 주말마다 와서 청소도 다 해드리고 반찬도 다 해다 드릴게요. 제발 화 푸세요. 잠시 후 화면 속 유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민이도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엄마, 내가 죽일 놈이야. 아빠한테도 죄송하고 엄마한테도 너무 죄송해. 한 번만 용서해줘라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완벽하고 처절한 연기였습니다. 저들의 새로운 전략은 눈물과 뉘우침을 통한 동정심 유발이었지요. 만약 며칠 전에 저였다면 자식의 저런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문을 열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저는 저들의 눈물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지고 눈앞에 재산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나오는 악어의 눈물. 저들의 눈빛에는 반성 대신 조급함과 계산적인 속내가 형형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폰의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유미야, 너는 눈물을 흘릴 때
왼쪽 눈부터 깜빡이는 버릇이 있더구나. 그리고 동민아, 넌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할 땐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똑바로 본단다. 너의 연기는 형편없구나.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인터폰을 끊자 문 밖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분노를 참지 못한 동민이의 고함과 함께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지금. 저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애절한 목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소파에 앉아 묵묵히 신문을 펼쳤습니다. 더 이상 저들의 감정 노름에 어울려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 집 앞에서 어떤 쇼를 하든 그것은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더 문을 두드리던 아들 내외는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지쳐 돌아갔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던 다리가 제 눈앞에서 불타고 있었고, 저는 그 강을 이미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건너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결심은 섰고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지요. 저는 다시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 제가 선택한 꿈나무 장학재단의 전 재산을 기부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 뜻을 존중하여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제 평생의 역사가 담긴 재산 목록이 법적인 문서 위로 옮겨지고 마침내 기부 약정서라는 이름의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형수님, 여기에 서명하시고 인감도장을 찍으시면 법적으로 이 재산은 더 이상 형수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재단의 소유가 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제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당신 가슴이 따뜻해지는 일에 쓰라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망설임 없이 제 이름을 쓰고 제 인생과도 같은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오정숙이라는 세 글자가 제 피와 땀의 결과물 위에 마지막으로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를 끊어내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야말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최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아들 내외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오정숙 여사는 전 재산을 꿈나무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박동민 씨와 김유미 씨는 오정숙 여사에 대한 일체의 재산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또한 오정숙 여사는 두 사람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원치 않으므로 이를 존중해 줄 것을 엄중히 통보함. 이것이 제가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제 인생에서 그들을 도려내는 외과 수술과도 같은 통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지요. 내용 증명이 도착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조용히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인터폰이 광적으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이성을 잃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진 채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문 열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장 문 열어.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요. 문 열고 말씀 좀 하세요. 저는 차갑게 응답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아가라. 할 말 없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유미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떤 사기꾼한테 속아서 이 꼴을 당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당장 나오세요. 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전략을 바꾼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1층 경비실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인터폰이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저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오셨는데 로비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사기를 당했다고 당장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분들도 쳐다보시고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인터폰 화면을 1층 로비로 전환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유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당했어요. 라며 울부짖고 있었고 동민이는 경비원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삿대질을 하며 당신이 우리 엄마 못 만나게 막고 있는 거지. 당신 저 사기꾼들이랑 한패야?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피해자 연기. 그들의 마지막 남은 무기는 거짓과 뻔뻔함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그분들을 만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 저렇게 업무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영업방해와 주거침입으로요. 제 말에 경비원이 당황하는 사이 화면 속 동민이가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인터폰 카메라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엄마, 지금 거기 숨어서 뭐 하는 거야? 그 사기꾼 놈들이 못 나오게 막고 있는 거지.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터폰을 껐습니다. 잠시 후 1층 로비는 출동한 경찰의 경광등 불빛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훈방 조치를 당하면서도 유미는 기자라도 부를 것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해요.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게 죄입니까? 그 추악한 소동은 온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참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최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넷 기사 링크 하나와 함께요. 폭로 전문을 표방하는 한 자극적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 단독 70대 독거노인 전 재산 가로챈 위선적 장학재단의 실체. 눈물로 호소하는 아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음산한 배경음악과 함께 시작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된 제 아파트 전경을 비추며 시작되었습니다. 곧이어 눈가가 퀭한 동민이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저희밖에 모르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쩍 사람을 못 알아보시고 했던 말을 또 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희는 그저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더 잘해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틈을 파고든 겁니다. 그 장학재단이라는 곳에서요. 동민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유미의 음성이 뒤를 바쳤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사람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자기들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서요. 저희가 걱정돼서 어머니 재산은 저희가 관리해 드리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저희를 도둑놈 취급하시면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건 기부가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영상에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전형적인 노인 대상 자산 편취 수법입니다. 가족관계를 이간질시켜 고립시킨 뒤 선행을 가장하여 접근의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지요.
그의 말은 저를 판단력 흐려진 노인으로 꿈나무 장학재단을 사기 집단으로 완벽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끼며 영상을 껐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식의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제 명예와 인생 전체를 더럽히고 제 마지막 선의마저 짓밟아 무효로 만들려는 치밀하고 악랄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시작한 여론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은 알고리즘의 추천이라는 날개를 달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창에는 저를 향한 동정과 며느리와 아들을 향한 응원, 그리고 장학재단을 향한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신 것 같은데 아들 말이 맞네. 자식이 나서서 지켜드려야지. 요즘 저런 식으로 노인들 등쳐먹는 사기꾼들 많다더라. 재단 세무조사 해봐야 하는 거 아님? 힘내세요, 아드님. 꼭 어머님 지켜드리세요.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그들의 거짓말을 믿어주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사기당한 불쌍한 치매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흙탕물은 제 일상 구석구석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잠시 들렀을 때 늘 살갑게 인사를 건네던 창구 직원은 저를 보자마자 안쓰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어머, 사모님 별일 없으시죠? 라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들은 저를 보고는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꿈나무 장학재단의 이사장에게서 조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정숙 여사님, 저희가 여사님의 숭고한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일로 인해 재단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습니다. 다른 후원자분들의 항해 전화도 빗발치고 있고요. 혹시 아드님과 원만하게 해결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당신의 가정사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기부를 철회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제 마지막 선의가, 제 유일한 희망이 이렇게 자초되는 것인가. 그들이 던진 흙탕물은 제 발목을 잡고 더러운 수렁 속으로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공격수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돈, 즉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전화를 걸어 시작부터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사부인, 아니 언니, 제가 언니라고 부를게요. 우리 유미가 지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어쩜 이렇게 매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식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없는 살림에 동민이 하나 보고 시집와서 그동안 시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애썼는데요. 동민이 사업이 힘든 것도 다 스트레스 때문인데 사부인이 마지막 비빌 언덕마저 이렇게 없애버리시면 우리 딸이랑 동민이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러세요. 그녀는 교묘하게 모든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유미의 사치는 마음고생으로, 동민이의 무능함은 스트레스로, 저의 결단은 매정함으로 둔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성애라는 약점을 파고들어 제 죄책감을 자극하려는 비열한 수법이었지요. 사돈께서는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유미에게 한마디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제 차가운 물음에 사돈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더 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유가 뭐가 중요해요? 부모 자식 간에 어미가 돼서 자식이 힘들다는데 등을 돌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언니가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딸 인생 망가지는 거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방이 적들로 포위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불쌍한 치매 노인으로
패배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 흙탕물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내 존재를, 내 의지를, 내 정신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것인가?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저를 절망시키는 대신 오히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투지를 깨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싸우겠습니다. 저를 공격한 그 더러운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시사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얼굴 모자이크 없이 전부 내보내도 좋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 결심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 방송국의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조명과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 너머에 있을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도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을 제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한 인간, 오정숙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보냈던 고독사 운운하던 협박 문자를 방송에서 전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제 전 재산을 요구하던 그 증여 계약서의 사본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제 아들은 제게 고독사를 피하려면 재산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제 삶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제 목숨값으로 재산을 흥정한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제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흘린 땀의 대가가 고작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어야 합니까? 저는 제 땀의 가치를 모르는 아들에게 유산을 남기느니 그 땀의 가치를 알아줄 이 사회의 이름 모를 아들, 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제 삶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제 인터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선전포고였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저는 그렇게 저의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제 반격 인터뷰는 방송이 나가자마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고독사 협박 문자와 재산 증여 계약서의 실체가 공개되자 여론은 하루아침에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향하던 동정의 시선은 아들 내외를 향한 비난과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흙탕물이 이제는 그들을 향해 역류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들이 완전 인간 말종이었네. 고독사로 부모를 협박하다니. 며느리도 보통이 아니더만. 어머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건 기부가 아니라 탈출이다. 지옥 같은 자식들로부터의 탈출. 상황이 이렇게 되자 뜻밖의 장소에서 저를 위한 아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방송국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20년 전 오정숙 사장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소개한 한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방송국과의 추가 인터뷰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시장에서 노점을 하다가 돈이 없어 쫓겨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국밥집을 하시던 오 사장님이 아무 담보도 없이 선뜻 가게 보증금을 빌려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돈을 갚으러 가자 이자는커녕 고생했다며 오히려 제 손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쥐어주시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오 사장님은 평생 돈보다 사람의 의지를 더 크게 보셨지 누구에게 휘둘리거나 조종당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의 진심 어린 증언은 제 아들이 만들어낸 판단력 흐려진 노인이라는 프레임을 단번에 깨부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제가 잊고 살았던 과거의 작은 인연들이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후원했던 보육원에서 자란 청년, 제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던 가난한 대학생,
그들의 작은 미담들이 모여 아들 내외가 씌운 오명을 씻어주는 깨끗한 강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결정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제 사건에 분노한 한 젊은 네티즌이 며느리 유미의 SNS 계정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허영심 많은 유미는 자신의 화려한 일상을 과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조차 잊고 있었지요. 그 SNS에는 아들 사업이 어렵다며 눈물로 호소하던 시기에 구입한 명품 가방과 보석 사진, 유럽과 동남아를 오가며 즐긴 호화로운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글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현금 부자인데 너무 짜다. 용돈 좀 올려달랬더니 세상 떠나는 소리를 하시네. 해시태그 시월드 해시태그 답답. 이것이 공개되자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불효자 아들 옆에 사치와 허영에 가득 찬 킬러 며느리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완전히 잃고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궁지에 몰리고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 아들 내외는 결국 최후의 발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저를 법정에 세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를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 즉 피성년후견인으로 만들어 법원의 관리를 받게 해달라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여론전이나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통해 저의 정신 상태를 공식적으로 심판대에 올리고 제 모든 의사결정 능력을 법적으로 박탈하려는 마지막 공격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서 소송이 접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분노보다 허탈한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가는군요. 형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희는 형수님께서 얼마나 명료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지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이 형수님께는 다소 힘드실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말처럼 저는 이제 법정이라는 싸움터에서 제 자신의 온전한 정신을, 제 삶의 주권을, 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변호하고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소송은 시작부터 저에게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저에게 정신 감정을 명령했습니다. 저는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 신경정신과 진료실에 앉아 제 아들보다도 어려 보이는 의사 앞에서 제 인생을 해부당해야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은 뭘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최근에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가족분들 말씀으로는 감정 기복이 심해지셨다는데 맞습니까? 의사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 하나하나에는 당신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저는 굴욕감을 씹어 삼키며 모든 질문에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침 식단부터 시작해 제가 수십 년간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려왔는지, 그리고 왜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 철학적인 이유까지. 저는 제 정신 상태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정숙이라는 한 인간의 삶의 논리와 타당성을 한 편의 논문처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는 당연히 정상 판정이 나왔습니다. 피감정인은 나이에 따른 약간의 기억력 감퇴 외에는 모든 인지 기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정상 범위에 있으며 특히 재산 관리와 관련된 사리 분별 능력은 매우 명료함.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뒤 열린 첫 신문 기일, 증인석에 선 것은 제 아들 동민이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잔뜩 슬픈 표정을 지은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 대한 거짓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자주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주무시고 집안을 배회하기도 하셨고요. 어느 날은 저를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걱정되어 재산을 관리해 드리겠다고 한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를 도둑 취급하시고 집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정상이 아닙니다. 저 사악한 장학재단에 속고 계신 겁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지켜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외로움에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넋두리했던 것을 사람을 못 알아보는 치매 증상으로 불면의 밤을 정신 이상 행동으로 둔갑시키는 아들의 모습, 저것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돈을 차지하기 위해 어미에게 치매 환자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낯설고 추악한 괴물이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의기양양하게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증인은 피상속인의 유일한 직계비속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비정상적인 기부 행위는 무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때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뜻밖의 인물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 방송국에 제보 전화를 했던 20년 전 국밥집 단골 손님도 보육원 출신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장학재단을 통해 제게 서툰 글씨로 감사 편지를 보냈던 바로 그 대학생 김진우 군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법무팀이 수소문하여 그를 찾아내 증인으로 설득한 것이었지요. 증인석에 앉은 진우 군은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내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어 진학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꿈나무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원자분이 바로 저기 앉아 계신 오정숙 어르신입니다. 진우 군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재판장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과 몇 번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전공과 미래 계획에 대해 물으셨고 제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질문과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진우 군, 세상에 공짜는 없네. 이 장학금은 자네의 가능성에 대한 투자야. 그러니 훗날 자네도 다른 사람의 가능성에 투자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야 하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우 군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법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저렇게 한 젊은이의 미래를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자신의 철학을 명료하게 전달하시는 분이 어떻게 판단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까? 만약 저런 분이 정상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어른은 없을 겁니다. 어르신의 돈은 지금 저의 책과 등록금이 되어 저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이 투자를 멈추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증언은 그 어떤 법리적 논쟁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과 탐욕에 대한 추악한 다툼이 벌어지던 이 법정에서 진우 군의 증언은 제 기부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고 아들 동민이와 며느리 유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이 재판에서 승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진우 군의 증언이 끝난 법정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돈과 탐욕으로 얼룩졌던 공간이 한 젊은이의 진솔한 목소리로 인해 정화되는 듯한 기이한 순간이었지요. 상대편 변호사는 무언가 더 말하려 애썼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한 듯 몇 마디 횡설수설하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아들 동민이는 테이블 밑으로 두 손을 감춘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며느리 유미는 분노인지 창피함인지 모를 감정으로 얼굴을 붉힌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최종 신문 기일이 끝나고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가장 아끼던 옥색 저고리와 연회색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제 인생의 졸업식이자 새로운 삶의 입학식에 임하는 마음이었어요.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게로 쏟아졌지만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판사석을 응시했습니다. 마침내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판사가 판결문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5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는 잠시 저와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제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판결 이유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청구인 박동민은 사건 본인 오정숙이 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었으므로 성년 의견 개시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 재판부가 검토한 바 법원 지정 병원의 전문의 정신 감정 결과에 따르면 사건 본인의 인지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은 매우 명료한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동민이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꾸짖는 듯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어머니의 이상 행동에 대한 주장은 대부분 청구인의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왜곡에 근거하고 있음이 신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사건 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즉 청구인이 보낸 고독사를 운운하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와 상식에 반하는 포괄증여 계약서의 내용은 청구인의 청구 목적이 어머니에 대한 보호가 아닌 재산 편취에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천륜이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숭고하고 단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식은 늙고 병든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축복하고 응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 박동민은 늙은 어머니를 보호하기는커녕 어머니의 재산을 탐하여 고독사라는 가장 잔인한 말로 어머니를 협박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어머니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는 자식된 도리를 망각한 패륜적 행위이며 법의 보호를 받을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를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정당성을, 제 결단의 올바름을 이 사회의 권위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어요. 따라서 주문, 청구인 박동민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청구인이 부담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눈을 뜨자 아들 내외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피해 늑대처럼 허둥지둥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페류나 라는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그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빛이 쏟아지는 법정의 정문을 향해 천천히 가리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질이 멸렬했던 법정 다툼의 열기가 식고 세상이 온통 붉고 노란빛으로 물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사이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재단에 넘기고 한강이 내다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에서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혼자 맞는 아침은 고요했고 혼자 하는 산책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형수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동민군 소식 들으셨는지요? 아니요. 듣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2사람 이혼했다고 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고 세상의 비난을 받으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갈라선 모양입니다. 며느님은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동민군은 하던 사업도 완전히 정리하고 작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결국 그들 스스로를 무너뜨린 것이지요. 동정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4글자만이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낡은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박동민. 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들고 들어와 식탁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설픈 글씨로 써내려간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 욕심에 눈이 멀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인지 잘 압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유미와도 헤어졌고 친구들도 모두 저를 떠났습니다. 밥을 챙겨주는 사람도 걱정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따뜻한 밥상이 생각납니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십시오. 다시는 어머니 앞에 나설 면목이 없지만 멀리서나마 어머니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불효자 동민올림. 저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지만 그 행간에는 지독한 자기 연민과 함께 나는 이렇게 불행해졌으니 이제 그만 용서해 달라는 교묘한 요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곱게 접어 2년 전 그가 내밀었던 증여계약서, 사본과 함께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찢어버릴 가치도 없는 제 과거의 유물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뜨거웠던 여름과 쓸쓸했던 가을이 지나고 살을 애는 듯 매서운 겨울을 온전히 이겨내자 마침내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세상은 저를 더 이상 사기당한 치매 노인이나 자식을 내쫓은 독한 늙은이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흉터와 오명은 시간의 강물에 씻겨 흘러갔습니다. 지금의 저는 꿈나무 장학재단의 수십 명 아이들에게 그저 다리가 길어 슬픈 사슴을 닮았다는 엉뚱한 이유로 키다리 할머니라 불릴 뿐입니다. 오늘은 재단에서 마련한 작은 송년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연말이었지요. 행사는 번쩍이는 호텔 연회장이 아닌 재단 사무실의 작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값비싼 뷔페 대신 재단 직원들과 학생들이 함께 만든 떡볶이와 김밥, 과일들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후원자들을 위한 딱딱한 귀빈석을 정중히 사양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장 시끄럽게 터져 나오는 창가 쪽 둥근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에요, 여기. 저희가 자리 맡아놨어요. 법정에서 저를 위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해 주었던 진욱군이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하며 어엿한 예비법조인의 티를 내며 제 손을 잡아끕니다. 그의 곁에는 하얀 의사 가운이 누구보다 잘 어울릴 것 같은 앳된 얼굴의 의대생 수진 양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는 법을 벌써 터득한 듯한 상냥한 미소의 사범대생 민정 양도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다리 할머니, 저 이번에 해부학 책 새로 샀는데 할머니 장학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책값이 무슨 금값이더라고요. 나중에 꼭 할머니 주치에 해드릴게요. 수진 양의 너스레에 제가 웃음을 터뜨리자 민정 양이 질 수 없다는 듯 끼어듭니다. 할머니, 저 남자친구 생겼는데 다음 주에 한번 보실래요?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라 할머니께 제일 먼저 허락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할머니 오케이 안 하시면 바로 찰 거예요. 아이들은 제게 스스럼 없이 자신의 일상을 나누고 벅찬 미래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남들에게 말 못할 깊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떤 점이 좋은지 꼬치꼬치 캐묻는 제게 얼굴을 붉히는 민정양을 보며 저는 잊고 있던 청춘의 설렘을 다시 느낍니다. 진우군이 털어놓는 고된 인턴 생활의 고충을 들어주며 저는 땀의 신성함과 일의 보람에 대해 제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얼굴 없는 익명의 후원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선배이자 때로는 짓궂은 친구이자 기댈 수 있는 언덕이자 또 다른 의미의 진짜 가족입니다. 행사가 무르익고 작은 시상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진우군이 장학생 대표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기다리 할머니, 잠시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저희가 할머니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어리둥절한 채로 단상에 오르자 진우군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정성껏 포장한 상자 하나를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장학생들이 지난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용돈을 아껴서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재단의 이름으로 아프리카의 한 소녀와 10년간 결연을 맺었다는 후원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증서 속에는 까맣고 큰 눈망울을 가진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후원자 이름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키다리 할머니와 아이들 일동. 제 심장이 뜨겁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심은 작은 씨앗 하나가 이제는 스스로 또 다른 씨앗을 품어 더 멀고 척박한 땅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선의가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또 다른 희망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저는 눈시울을 붉힌 채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얘들아.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증서를 보물처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피스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오늘의 제 마음처럼 가득 차올라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 도시의 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따뜻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1년 전 아들이 제게 퍼부었던 저주와도 같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미의 재산을 탐하며 저를 고독사하게 될 것이라 협박했던 그 말. 하지만 저는 지금 조금도 고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들 덕분에 저는 단 하루도 외로울 틈이 없는 충만한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고독이란 홀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는 상태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정으로 고독한 것은 어쩌면 제가 아니라 제 아들일지도 모르지요. 제 유산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통장 잔고나 등기부등본 위의 낡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꿈의 불꽃, 법조인이 되고 의사가 되어 세상의 아픈 곳을 보듬을 그들의 빛나는 미래,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 제 이름도 모른 채 새로운 희망을 이어가고 있을 그 까만 눈의 소녀. 제가 직접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물을 주고 온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가꾼 이 거대한 정원이야말로 제 진짜 유산입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의지로 선택하고 만들어낸 이 새로운 가족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할머니입니다.